정치비상구 2부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향TV에 옥중 서신을 보내왔는데요. 오늘은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함께 인터뷰 내용을 촘촘하게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실로 얼마 만에 여기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 편지 이제 배달 보러 네네. 배달 보러 와가지고요. 네. 효과 빠른 소화제처럼 잘 전달해야 될 텐데 네. 걱정이 큽니다. 아니 근데 오늘 이제 그 차림새나 이제 머리가 네. 영화 더킹에서 나오신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안 듭니까 네네. 지금? 아니요, 원래 날씨도 덥고 해서 네. 넥타이를 안 매려고 했다가 네. 당대표 시절에 제가 넥타이를 안 매면 되게 혼내셨어요. 아 왜요? 이제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아. 복장에서부터 예의를 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청와대 생활할 때는 다 넥타이를 풀고 살았는데 네. 이제 정치권에 와서 때는 청와대 생활하고 다르지 않냐. 그래서 꼭 넥타이를 매라고 하셨고 넥타이를 잘 안 매니까 넥타이를 선물해가지고 강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예. 오늘 그분의 소식과 그분의 네. 편지를 전하면서 넥타이 왜 안 맸냐 또 한마디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꼭꼭 싸매고 왔습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워낙 이제 많은 국민들도 그 폭염이나 폭우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 조국 전 대표의 그 안위를 걱정한 분들이 많은데 건강 관리는 어떻게 잘하고 계신 겁니까? 일단 살은 빠지셨고요. 네. 예, 그 강제적인 그 단식, 간헐적 단식을 매일매일 하시잖아요. 5시 반 넘으면 이제 음식물이 취득이 불가하고 네. 그 다음날 새벽 6시 반에 돼서야 또 밥이 나오니까 12시간, 13시간을 강제적으로 금식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네. 예, 몸이 좀 슬림해지셨고 근데 다만 이제 거기 그 교도소가 그러니까요. 80cm에 190cm거든요. 맞아요. 네. 예, 매우 좁아서 190cm면 182가 키시니까 키가 182니까 일자로 누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집기들도 있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대각선으로 누워서 예, 잠을 청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편지 그래도 이제 그런 안부를 좀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 결국은 이제 체중을 3kg이 줄었다 이렇게 좀 네. 말씀을 하시면서 폭염 기간에는 힘들었다 이런 말씀하시고 다만 이제 바깥에 있는 삶에 대해서 청취를 제대로 못하니 그분이 가장 괴로우시다고. 아니 당연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 사색 책 보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읽었는데 겨울에는 그래도 살만한데 여름이 죽어난다 이런 얘기 계속 네. 하시고 이 자리에 섰던가요? 박지원 의원님도 옛날 얘기들을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지금 예전이나 지금이나 네. 여름 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바깥 상황에 대해서는 이분이 아주 가장 빠르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다 빠르? 아니 왜냐면 기사가 나오면 네. 가장 먼저 전달해 주신 분이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보좌관이 아니고 수석님이 가장 먼저 빨리 전달하시고 야.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기사가 왜 나왔을 것 같냐 이렇게 네. 물어보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기본적으로 일벌레여가지고 가만히 계시질 못해요, 솔직히. 아. 네. 근데 이분이 강제적으로 지금 정보에서 차단됐잖아요. 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정국이 이제 수감 생활하신 지가 이제 8개월째인데 8개월 되는 동안에 이제 탄핵이 됐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고 파면이 되기 전에 있었고 그리고 대선이 있었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으니 그 시간이 하루하루가 우리도 얼마나 길었고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것에 가장 빨리 대응하시고 하셨던 분이 그걸 못하니까 답답하신 건 너무나 당연하죠. 아니 그리고 이제 수감 생활하면서 이렇게 뉴스에만 관심이 가지신 게 아니고 봤더니 그렇게 책을 또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편지에도 그런 내용을 보내오셨어요. 아니 평상시에도 책을 많이 읽으신데 언제 또 읽는 거야? 예. 거기에서도 더 많이 읽으시고 있고 책이 그 한정없이 반입이 안 되거든요. 일정 정도만 들어갔다가 그렇군요. 예. 책이 빠지면 다 읽은 책이 빠져야 새로운 책을 들어가는데 그 책을 조달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당직자들이 독서를 하고 계시죠. 이번 편지 보니까 이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8개월 동안에
김대중 육성 회고록을 드셨고 네. 그 최근에는 봤더니 이제 조동문 카톨릭대 명예교수가 쓴 불평등 이데올로기 네. 뭐 제목부터 이제 살 이해가 좀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간 중에서 신간도 읽으셔. 네. 네. 만들어진 소양. 내가 궁금해가지고 이 책을 좀 찾아봤더니 네. 결국 이제 산업혁명 민주주의로 이런 단선적인 역사가 네.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만들어낸 거다. 네. 실제로 그렇게 단선적이지가 않고 다양한 역사의 다층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도 만들어진 서양이다. 네. 신화다. 뭐 이런 네. 얘기하는 책 같아요. 보니까. 예. 네. 저도 못 읽었고 이 편지를 통해서 이런 네. 책이 나왔다는 사실을 처음 저도 알았으니까요. 음. 저도 한참 멀었죠. 예. 근데 김대중 그 전 대통령 관련된 책은 여러 권을 읽으셨거든요. 지금 아, 이미? 이게 이미 제가 볼 때 7권 이미 김대중 예, 관련된 7, 책으로는 8권은 이미 읽으셨고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거를 지금 가장 최근 책이니까 이걸 거론하셨지 그 전에 뭐 옥중 일기부터 시작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쓰셨고 대통령 재임 시절에 쓰셨던 노트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예, 그 책도 뭐 다 읽으셨고 그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셨는데 음. 아무래도 고난이라는 세월을 딛고 대한민국의 몇십 년을 내다보는 해안을 네. 가졌던 그 김대중 대통령의 수감 생활을 네. 본받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귀감이 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저서를 가장 잘 읽고 계신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도 면회를 오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단연 가족 자녀라고 이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가족이죠. 그렇겠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음. 제일 미안한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음. 본인이 민정수석이 되지 않았으면 가족이 그 모진 세월을 견디지 않았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것이고 가족 모두가 다 도륙을 당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내 식구뿐만 아니고 뭐 동생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주변의 인물들 이런 분들의 모두가 다 네. 고난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분들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교차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저도 이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제 선거 나왔다가 떨어지고 나서요. 제일 걱정이 저에 대한 걱정보다는 가족들에 가족들이 대한, 어떤 네. 영향을 미칠까. 우리 애가 학교 가가지고 혹시 주눅들지 않을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예.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너무 사람들이 걱정하는 눈빛이고 짠한 눈빛으로 쳐다봐가지고 본인도 민망했다고 하는데 회사에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되게 네. 걱정 많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을 견뎌준 가족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주는 가족에 대한 안도 이런 것들이 겹쳐서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마음들이 겹치지 않았을까 저희 편지글에 뭐라고 적었냐 아마도 조민 씨를 염두에 두고 쓴 말 같은데 사람의 가치와 역량은 학위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려는 듯 합니다. 의연하게 지내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런 설명도 좀 해주셨고 기본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했으니까 이번 당선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냐고 물었더니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고 진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인간적으로는 수많은 공격과 비방을 당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뚫고 당선되신 거에 대해서 남 같지 않게 느껴지지 않으셨나. 네. 네, 그런 표현들이 가장 들어있는 게 가장 진심 어린 얘기일 것 같고요. 네. 뭐 당선이 확정되면서 안도감을 가졌다는 건 우리 모두와 공감하는 네. 일반 시민과 민주운동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일반 시민과 똑같은 생각이셨구나. 그도 많이 불안했구나. 네. 근데 결국은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나서 겨우 이제 안도했다는 사실. 네. 그리고 우리의 민주헌정 질서 그리고 민생 경제가 이제 좀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구나라는 그 안도감을 좀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한 시대를 이제 넘고 나면 그 다음 시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기대가 분명히 있었고 그 기대에 따라서 네. 앞으로 잘 나갈 것이다,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초대 내각 인선이 좀 어땠는지 여쭤봤더니 네. 이재명 대통령 1기 내각에 대해서는 보니까 이제 가장 인상적인 인선이 뭔지 물었더니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한 게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좋았다. 이런 말 해줬습니다.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이제 기업인들 아.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을 모시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는데 꼭 끝에서 어. 안 됐어요. 주식 배치 신탁 때문에 안 됐대. 네. 얘기 들어봤더니 아, 그걸 이게 포기할 수가 주식 없어서. 권리를 포기하기가 어려워서. 네. 아니, 자사주를 좀 갖고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식 백지 신탁이 생각보다 그 골치 아픈 일이 뭐냐면 네. 본인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주식 소유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걸 포기함으로써 가족들이 당신 미쳤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있고 네. 우리가 삶이 엄청 불편해지는데 경제적으로는 더 궁색해지고 삶도 핍박해지고 이런 네. 짓을 왜 하는 거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꽤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때 뭐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그 문제를 이번에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셨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김영훈 노동부 장관 거기다 극찬을 하셨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 네.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번 인선 중에 19명인가요? 인선 중에 가장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철도 기관사가 대한민국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한 장관에 이르렀다. 이거가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큰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변화가 그분의 그 정상적인 장관 활동으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큰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인선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김영훈 장관의 인선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했냐? 탁월한 한 수였다. 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좀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총무비서관 했던 이정도 비서관이 또 관리비서관으로 다시 중용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잘된 네. 일이라고 하셨고요. 네. 예. 그분이 뭐 워낙 일 처리를 꼼꼼하게 하니까 잘 되지 않을까 싶고 그분이 맡은 역할이 이제 청와대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갖는 또 역사적 의미가 또 대단히 크고 아무 문제 없이 조기에 이루어질 하는데 적입니다. 이런 평가를 하신 겁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이정도 비서관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이제 총무비서관 할 때 각 부서에 뭐 해달라면은 깐깐하게 잘 안 해줬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랬어요? 악명이 높았죠. 아. 되게 힘들었어요. 아니 뭐 어떤 게 힘든 게 구체적으로 왜? 아니 사실 뭐 좋은 것도 있지만요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제가 말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정도 비서관이 이런 일을 공적인 업무를 정말 잘 처리하고 대통령의 의중에 맞게 잘 처리한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부족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쓱 까시네. 뭐 돈을 안 해줬나 보다 지금. 아니 뭐 그래서 뭐 안 좋은 기억이 좀 있으신가 봐요. 예? 말을 한번 했다가 잘 되지도 않고 사람이 좀 말이 좀 통해야 되잖아요. 말이 잘 안 통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아니 이름이 이 정도시잖아요. 그렇다, 제일 그렇다. 많이 하는 예. 말이 이 정도셨대요. 이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아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예산을 좀 달라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비서관의 역할이 네. 그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한 번 까일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아니 이분은 딱 제자리를 찾아가셨네. 정도를 걸어가시려고 지금. 관리비서관이시면 뭐 딱 이런 성격의 분이 가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맞지 이재명 않나요? 대통령이 괜히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네가 근데 통계 좀 잘해라. 예. 아쉬운 건 분명히 있어요. 음. 좀 깐깐한 건 좋은데 정말로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왜 계속 말 끝에 뭘 남기세요? 아니 뭐 아니 뭐가 서운했던 아니 거예요 뭐 도대체? 그 정도 되면 본인이 아실 거고요. 본인 일을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대통령을 모시고 네. 있는 구성원들이 대통령을 정말 끝까지 존경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여러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치약값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에 너무 인색하면 안 그러니까 됩니다. 우리 이제 스태계에서 스태프들한테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네. 들고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야가 네.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네. 그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물었거든요. 네. 봉욱적 민정수석의 그러니까 봉욱 전 대검 차장의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냐 이렇게 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 윤석열 유하고는 좀 다르다. DNA가 다르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서 썰하게 잘 보필할 것으로 기대한다. 네. 하는 것입니다만은 반면에 그래도 당신이
분명히 해명하고 넘어가야 될 건 분명히 있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돼서 네. 대검에 그때 승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봉 수석은 대검 차장, 네. 대검의 2인자였습니다. 대검의 2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이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제대로 안 함으로써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분들이 세 분이 4년 반의 고초를 겪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네. 분명하게 사죄를 비롯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이거 이제 해명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정확한 이제 봉욱 수석에 대한 평가를 제가 문장 그대로 전해드리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봉욱 민정수석은 정성호 장관과 호흡이 잘 맞는 분으로 압니다. 검사 출신이지만 검사 시절부터 인품이나 업무 스타일이 윤석열 또는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잘 보좌하리라 기대합니다 하시면서 아까 했던 그 조국혁신안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잘못 판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규명을 좀 해달라 이런 네. 말씀을 좀 하셨고 보니까 이제 그 오선의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 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호평을 하셨더라고요. 일단 네. 정성호 의원님을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국회에서 그렇죠. 예. 인품이 아주 좋으시고 그렇다고 음. 해서 정치적인 계산을 앞세우는 분도 아니고 깔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노련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노련미까지 하고 인간적으로도 그 깔끔하시지만 노련함도 갖췄기 때문에 특히나 또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로 모두 알려졌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검찰 개혁의 가장 적임자라고 네. 평가하시고 검찰의 노이즈가 많이 나지 않으면서도 개혁을 완수시킬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말씀해 네.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좀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냐. 왜냐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교훈 삼아서 이것부터 해라 이런 말씀을 또 편지글로 보내오셨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법무부 밑에 검찰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의 외청이 검찰청인 건데 대한민국의 70년 역사상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법무부는 그 검찰의 놀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상층부예요. 네. 왜 그렇게 되냐면 네. 법무부의 주요 부서를 전부 다 검찰의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네. 검사들이 다 보임해서 그렇습니다. 가다 보니까 네. 검사를 위한 그 조직이지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에요. 네.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위해서 봉직하는 네. 그러한 법무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게 뭐냐면 검사가 보임하는 그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면서 그러니까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러니까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검사가 맡지 않고 외부 전문가가 맡을 수 있도록 하는 탈검찰화에 전력을 다했거든요. 말은 부족함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 기세를 계속 좀 이어나가서 검찰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분명히 하는 법무부.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봉직하는 법무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네. 예,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고요. 일부러 얘기를 더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 그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개혁에 많이 경도될 수 있는데 법무부 자체가 과거와 달리 검찰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는 것이 그렇죠. 네. 법무행정의 가장 기본, 대한민국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개혁은 길게 끌어서는 안 되고 1년 안에 끝내야 된다. 연내해야 네. 된다 이런 특히 얘기하십니다. 네. 네. 칼춤을 추는 사람들,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에게 뭔가의 위해가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칼춤을 출 수 있고 반격을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요. 줘서는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였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본색을 꿰뚫어보지 못한 것을 제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읽고 있는 정관정요의 한 구절을 소개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법을 굽혀서라도 감싸주지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법을 굽혀서라도 추궁하며 작은 일이라도 그 죄를 부풀리고 가중시켜 공격한다. 그러니까요. 네. 결국은
아직도 윤석열이 총장 된 것을 지금도 굉장히 천추의 한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뼛속 깊이 검찰주의자라고 하는 것,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검찰주의자들의 위험성,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적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검찰의 모습에 대해서 꿰뚫지 못한 것에 대한 네. 회한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로는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서로 우당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큰 길에서 언젠가는 함께 가야 하는 사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굉장히 이렇게 그 강하게 동의하는 어투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동의하는 것이고요. 창당 이후로 뭐 구체적인 뭐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지만 우리 사회가 꼭 가야 될 민주헌정 질서의 회복 그리고 내란 종식 그리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 큰 길에는 전혀 이견이 없는 것이죠. 네. 함께 가야 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오히려 더 그 민주진보주정이 더 파이를 키우고 더 건강해지게 만드는 것이 우당으로서의 서로 할 일이다. 이러한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혹시나 뭐 정계 개편 이런 것들에 대해 여쭸더니 어쨌든 간에 옥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은 어렵다면서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몇 가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셨죠. 일단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자유를 찾으면. 아니 지금은 내가 그걸 생각할 틈은 없고. 그죠. 아니 당연하죠. 그게. 아니 거기 안에서 그런 얘기까지 계속하면 사람 머리 아파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제1차적인 걸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한 거는 성찰을 하겠다. 네. 조국혁신당의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성찰을 먼저 하고 싶다. 그리고 보다 용기 있게 맞아요. 그리고 보다 분명한 정치를 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이제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게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은 제일 뒤에 하죠. 정말 잘못됐을 때 한번 생각하는 거고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권력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다가 보면 국민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잖아요. 저 사람은 권력만 취하는 사람인지 진짜로 정치가 뭔지를 알고 하는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성찰해야 된다. 성찰에 대한 그리고 돌아온 길에 대한 당이 그동안 지나온 길에 대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저희들 같은 당직자는 겁나 긴장해야죠. 저는 오히려 어쨌든 간에 더 큰 정치, 더 넓은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에 약간 좀 이렇게 좀 의미부여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고 제가 그 사면 문제도 물어봤습니다. 생각 물어봤더니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하시면서 묵묵히 생활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면을 좀 조기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설왕설래가 꽤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뭐 입이 10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수감 생활을 하시는 분도 묵묵히 생활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더 많은 얘기를 할 경우에는 괜한 오해를 억측을 불러오기 때문에 억측 불러올 수 있잖아요. 본인은 묵묵하게 생활한다고 해놓고 당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저희들 문제라고 다들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매우 크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얘기하고 저희들은 언급을 좀 자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번외 얘기지만은 힘들어요. 그 편지글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글씨를 왜 이렇게 잘 써요? 이게 조국 대표에게 이 편지를 보낸 분들이 그 깨알 같은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이 글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으시대요. 답장을 다 하시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근데 그 답장을 보면 이게 뭐 크게 우리가 이제 타이핑하는 것도 아닌데 문장의 완결도가 나 놀랐어, 솔직히. 갑자기 좀 이상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일단 놀래고 글자체에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수감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글자체가 조금 흐트러진다든가 뭐 이럴 수 있는데
첫 달에 저한테 보내신 이 편지와 이번 달에 온 편지가 사실은 똑같더라고요. 글쎄 흔들림이 없는 거. 네. 근데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그렇게 됐겠습니까? 저는 뭐 그게 야 진짜 이분 대단하다 생각이 안 들고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 잘생기신 분들은 글씨는 좀 악필려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글씨까지 멋지게 쓰시면 제가 안 돼. 글씨까지 못 쓰거든요. 보통 그렇더라고. 저도 악필이에요. 보통 그렇게 가더라고. 네, 뭐 집에 온 편지를 보고 제 와이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이제 조국혁신당 지지자들과 경향TV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라고 했더니 또 이제 긴 글을 또 보내오셨거든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죠? 일단 그 지지자들에게 자부심을 가져라. 라는 얘기 했었죠. 우리가 맹렬한 활동을 통해서 당시 야당, 야권 전체가 또 크게 대승하는 데 견인 역할을 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제기했던 조국혁신당이 처음 제기했던 윤석열 파면 투쟁, 탄핵 투쟁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기여를 하신 분들이 이제 당원들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새 시대를 맞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네. 하는 것을 좀 인식해 주셨다는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조급하지 마라. 음. 사실 우리 25% 가까운 이제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지금 이제 뭐 한 4% 정도 하거든요. 4, 5%. 맞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급해 하십니다. 그래서 네. 근데 조급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얘기하시고 뭘 길게 보자라는 얘기를 남기셨고 경향TV에 관련돼서 한번 출연하신 걸 가지고 맞아요. 예. 지금도 이렇게 기억을 정확히 하시고 그러니까요. 나오면 네. 경향TV에 달려오시겠다 이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걸 근거로 막 8.15 때 혹 사면 되면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으로 아니 조그만까지 조심하신다는데. 근데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제가 그 주말에 그대와 조국 있잖아요. 그 다큐멘터리 네. 영화를 네. 다시 보고서 제가 약간 하나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그겁니다. 그 임명장을 받는 두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임명장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받을 때, 네. 그리고 조국 그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명장을 받을 때 그 풍경을 네. 보니까 들어온 게 많았던 게 윤석열은 그 이제 임명장 받고 나서 김건희도 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박수치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티타임을 하는데 자세를 봤더니 이놈이 일단 뒷짐이야. 뒷짐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어.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 가운데 있고 왼쪽이 조국, 오른쪽이 강기정 정무수석이 있는데 그 포즈나 여러 가지 말하는 그 모양새가 왜 진즉에 그런 놈인지 못 알아봤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반대로 이제 그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법무부 장관 임명장 받을 때 그런 나레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바로 티타임을 간단하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오래 못할 것 같다. 그 얘기를 했고 실제로 현직 장관 중에는 처음으로 사상 최초로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고 네. 중간에 중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풍경이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에서 영웅이 되고 대통령까지 되고 어떤 사람은 장관을 끝으로 완벽하게 나락을 갔는데 네. 알고 보니까 진짜 범인은 그 성공한 놈이었던 거야. 네. 그 모습이 정말로 저는 오버랩 되면서 너무 분노가 치밀더라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본색을 정확히 꿰뚫어 보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삼는데 그 당시 2019년부터 올해 이제 탄핵과 파면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구속이 되기 전까지 그 장면을 가까이서 본 저 같은 사람 그리고 보다 더 리얼하게 본 조국 전 대표와 같은 경우에는 그 모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예, 그때 장면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인생의 악몽이 있잖아요. 본인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악몽에 뒤척이는 날들이 수도 없이 있었고 그게 이제 얼마나 힘든 시간 그래서 네. 이겨내고 그것을 직시하면서 이겨내기 위해서 다 떨쳐 일어나는데 많은 시간이 좀 걸렸는데 반드시 떨쳐 일어나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네. 네. 오늘 어쨌든 간에 2부 순서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말씀 들어보니까 혹시나 이제 그 좋은 기회에 출소하시게 네. 되면은 경향TV와 네. 또 한번 만날 수 있게 될 기대하면서
오늘은 윤재관 대변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시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꼭 빨리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함께 염원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말씀 안 하신다더니 하시네. 더 하는 것 같아. 아니,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많이 하시네. 지금까지 윤재관 대변인, 월요일에 자꾸 MC 장관님과 함께했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